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첫 시간 강의 들어보니까 할만했어. 세법 할만해. 그리고 이제 한번 또 두 번째 시간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 자신 있어. 나는 세법이 전략 과목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가보죠. 두 번째는 이제 조세 용어 정리를 하는데 세금을 우리가 배울 때 어떤 용어들이 필요한가?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도, 시, 군, 구 이런 걸 특별자치단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세종시,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우리 지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는구나. 한번 지도 공부를 해볼게요. 자,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총 몇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한참 생각해. 대한민국의 특별시가 몇 개지? 몇 개? 몇 개? 서울 하나밖에 없죠. 서울 특별시 하나밖에 없어요. 특별시는 한 개. 자, 이제 광역시. 대한민국의 광역시는 총 몇 개예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뭘 하냐면 노래 중에 어디 찍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광역시가 어디 광역시 있네 하고 알 수 있어요. 자, 광역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도에서 제일 위에 서울 바로 밑에서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자, 이제 경부선으로 내려가네요.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기에서 이제 남해 서해안 타고 서해안 쪽으로 올라와요. 광주광역시 총 6개. 그래서 광역시는 총 6개. 특별자치시는 세종 하나. 자, 특별자치도도 제주도 하나. 네, 도로 가봐요. 도. 우리나라 도는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는 총 몇 개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아니, 도를 왜 모르고 사냐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도도 모르면 중개사 일을 어떻게 하려고? 어디에 있는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허리띠, 대한민국 허리띠 바로 밑에서부터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자, 이제 그러면 또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총 8개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팔도 유람하세 그랬잖아요. 그런 노래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은 8도로 되어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나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는 중개사 일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내가 돈을 좀 벌어보겠다. 요걸 딱 목표를 삼으셔야 돼요. 어디로 가면 내가 중개사 일을 어디에 가서 하면 내가 진짜 잘하겠다. 그리고 그 지역을 하나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지역에 가면 뭘 팔아먹으면 잘 팔겠는가. 여기서 땅을 팔든 건물을 팔든 주택을 팔든 뭘 팔아야 내가 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지도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여기 뒤에다가요. 여기에다가 장자만 다 붙이면 돼요. 자, 장자. 도지사는 도장하면 안 되겠죠.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뒤에 장자만 붙이면 돼요.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돈을 우리는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지방세 관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세금들이 여기에 필요해요. 그러면 지방세를 징수할 때 필요한 징수법. 암기하지 마세요. 또 암기하려고 또 달라진 사람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인문과정 들으실 때는 절대 암기하려면 안 해요.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딱 폼 잡고 그냥 그래 선생님 강의 잘해.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듣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지방세법. 지방세라는 세금을 법으로 규정한 걸 지방세법. 그 다음에 특례제한법. 이런 게 내용만 들으세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은 특별히 제한한다. 뭐냐면 특별히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는 감면. 세금을 감면하고 관련된 걸 규정하는 이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조세 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은 국세 중에서 특별히 감면. 그러면 조세 특례제한법 안에는 지방세도 일부가 설명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방세 관계 있는 법을 조세 특례제한법이라고 돼요. 그다음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건 제주도에서 필요한 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여기에 지금 여기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용어 설명 쭉 해놨으니까 참고로 한 번 정도 읽어보실 분 보세요. 참고로 보실 분. 나는 필요 없어. 그럼 다 필요 없어. 넘기도 돼요. 자, 그다음 이제 표준세율로 가보죠. 표준세율이다. 표준이라는 말은 표준은 변한다.
세율. 표준은 변한다. 세율 변한다. 그럼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변한다. 뭐가 변해요? 그러면 세율이 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세율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표준이라는 이야기는 언제나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표준 그러면 변한다. 변한다 이 말은 세율은 변한다. 세율이 그 지역, 어느 지역은 이만큼, 어느 지역은 이만큼, 어느 지역은 이만큼, 어느 지역은 밑으로, 어느 지역은 또 밑으로. 그래서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표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그래서 법에서 예를 들어 10%로 세금 물려. 10% 물려. 그럴 때 우리 지역은 아니, 우리 지역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15% 물릴 거예요. 아니, 우리 지역은 세금이 넘치니까 5%만 받을 거야. 그래서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이런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다 됐죠? 표준세율은 이제 해결 끝났어요. 자, 그러면 과세표준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과세표준이라면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이 되는 신고라는 이야기는 내가 써가지고요. 여기다 써요. 예를 들어서 성명. 그러면 이송원. 자, 쟤는 이제 세법 전에 제 이름이 이송원이에요. 그 다음에 주소. 서울 특별시 양천구 땡땡땡 땡땡땡. 여기 나중에 이런 걸 일일이 보여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뭐 서류 작성할 때 주소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인 상세 주소까지 보여주시면 큰일 나요. 중개사 일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전 소유자 땡땡땡. 그 다음에 주소 어디 이렇게 여기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 이거 좀 공개하기 좀 그러네요. 그래서 땡땡땡 땡땡. 전화번호 010 여기까지는 공개해 드릴게요. 010을 맞아요. 저 예전에 011 썼는데 하도 바꾸라고 해서 010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010 땡땡 땡땡땡 이렇게 가요. 그럼 생년월일. 이 사람 이제 일일이 오고 이걸 써가지고 여기다가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취득세를 일정 시간 안에 요 물건을 샀다. 근데 샀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면,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 취득했다.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2021년 1월 5일 날 취득했는데 면적은 100. 자, 100. 그다음에 종류, 지목, 차종 이렇게 용도, 취득 원인 매매. 그다음에 취득 가격 예를 들어서 한 10억. 10억이 이제 이것도 10억을 못 읽은 사람이 있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이렇게 읽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중개사 일을 하시면서 10억을 이걸 딱 보면서 이거 10억이네 이렇게 읽으셔야지. 이걸 못 읽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일할 정도면 적어도 100억 정도는 한 방에 그냥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큰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10억에 매매를 했다. 자, 10억에 매매했다. 그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 과세표준 이것저것 다 해서 여기다 신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억이면 세율은 몇 프로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율이 예를 들어서 한 5%다. 그럼 5%. 5%면 10억에 5% 하면 세금이 이렇게 많이 해요. 5%면 만약에 10억에 5%면 제가요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중개사는 계산기를 쓸 수 있어요. 시험이. 계산기를 쓸 수 있는데 단순한 계산기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 세금 계산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 옛날에 낸 거 있으면 빼고 가산세 혹시 신고 잘못했으면 가산세 붙이고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신고 세금 얼마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직접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님이 직접 원래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못하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가지고 법무사에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이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제대로 신고를 어떻게 하는가만 상담만 하는 거지 세금 계산해서 우리가 써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만 하는 거지 세금 계산해서 써주고 신고서 작성해주고 그거는 세무사나 법무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서가 있다는 게 이런 신고서가 있다는 것만 아세요. 이렇게 신고해서 여기 작성을 해서 이걸 보내는 것을 이걸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그래요.
이런 걸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그래요. 그럼 이 과세표준 신고가 잘못됐으면 이게 잘못됐으면 이걸 수정해서 신고하는 것을 수정신고서라고 그래요. 수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수정할 때 그러면 어떤 분은 수정액으로 막 지워. 수정액으로 딱 지워가지고 여기가 뭐 수정액으로 막 이렇게 지워요. 여기를 막 지워놓고 여기다 막 보이지도 않게 막 이렇게 지워요.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다가 하얀색으로 해놓고 그 위에다가 글을 써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수정신고라는 거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100만 원이 썼는데 100만 원이 잘못됐어. 100만 원이 잘못됐으면 여기다 빨간색으로 두 줄을 그어요. 빨간색으로 두 줄을 그어요. 두 줄을 가늘게 두 줄을 이렇게 그어요. 그럼 밑에가 100만 원 있는 거 보이죠? 100만 원 보이고 그 위에다 써야 돼요. 밑에다 쓰면 안 돼요. 언제나 수정을 할 때는 글씨를 위에다가 내가 잘못했다. 원래 15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썼다고 해서 옛날에 100만 원짜리를 150으로 수정한다. 그래서 위에다가 그 신고서에다가 거기다가 두 줄 긋고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다시 정확한 숫자를 써가지고 다시 보내는 거. 이걸 수정신고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정신고라는 이야기는 옛날에 있었던 틀을 그대로 놓고 거기에다가 정정할 것만 두 줄로 긋고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써주는 것을 이걸 수정신고서라고 그래요. 이거는 오늘 설명하면 이제 더 이상 1년 동안 설명 안 해요. 근데 이런 건 참고만 하시고, 네, 법정신고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신고, 그냥 여기서 법정신고 기한, 요 세 개를 끊어볼게요. 법에서 정한 신고에 세금, 서류를 낼 때 신고의 기한이라는 것은 마감날, 신고의 마감날을 기한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된 시간, 요걸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기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한정된 게 있죠. 기간 중에 끝에 마지막을 기한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할 때 언제까지 신고해 주라? 그럼 언제? 예를 들어서 1월 31일까지 신고해 주라. 그러면 1월 31일을 기한이라고 그런 거예요. 끝에 날,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을 기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신고의 마감 날, 이걸 신고의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기간하고 기한을 여기다 써놨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민법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날짜 계산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기간하고 기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기간, 그 중에 마지막 하루 이러면 기한 이렇게 잡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세무공무원이라는 사람은 세금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무공무원이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납세 의무자. 여기서요. 납세 의무자라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러니까 나죠. 내가 세금을 갖다 내면 내가 납세 의무자예요. 세금을 내야 돼. 본인,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세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세금을 내가 정부에게 갖다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납세자는 그거나 똑같이 보이는데요.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납세자는 세금 납부를 하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을 정부에다 갖다 내는 사람은 납세자, 이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납세자는 내 세금이든 남의 세금이든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갖다 내는 사람을 납세자 이렇게 말해요. 그럼 범위가 더 크죠. 납세자는 범위가 커요. 근데 납세 의무자는 오로지 나예요. 내가 내 것을 갖다 내면 납세 의무자,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몽땅 갖다 내버리면 납세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다음 이제 특별징수라는 것은, 특별징수는 뭐냐면 이제 원천 징수를 먼저 알으셔야 돼요. 자, 원천, 징수는 거둬들인다 그랬어요. 징수는 거두어 드린다. 거둬들이는 걸 징수라고, 원천 그러면 미리 먼저 걷어간다. 그래서 돈을 줄 때 돈을 먼저 줘놓고 너 손 내놔 이게 아니라 돈 주기 전에 세금부터 띄워놓고 나머지 주는 거. 돈부터 띄워놓고 나머지 주는 거. 이게 원천 징수.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세금을 먼저 떼게 되는데 그 먼저 떼는 걸 그걸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쓰는데 이걸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세는 원천징수라고 쓰고 지방세는 이걸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근데 용어 읽을 때 어떻게만 읽으시냐면 이 용어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특별징수나 원천징수는 그러면 돈을 주고 네가 세금 내 그러면 안 낼 수 있으니까 돈을 주는 사람한테 너 돈 줄 때 세금 먼저 띄어. 또 돈 줄 때 세금부터 띄어. 그래서 징수의 편의상 징수할 때 편리한 사람에게 먼저 돈을 받게 만드는 것을 이걸 원천징수,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이제 가장 우리가 원천징수 당하더라도 기분 안 나쁘는 원천징수 하나 설명할게요. 매주 월요일 날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해서 로또 당첨금을 내가 받으러 갔어요. 그때 은행에서 내 당첨금 중에 일부 세금 띄고 돈 주네? 그러면 세금을 띄고 돈 주는데 만약에 세금을 안 띄고 로또 당첨금을 나에게 다 주면 내가 세금 안 내고 어디로 잠적해버리면 세금 못 받잖아요. 그래서 돈을 줄 때 미리서 돈 세금부터 띄워놓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는 걸 먼저 띄는 걸 원천징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징수, 원천징수는 이 정도. 그다음에 특별징수 의무자는 이건 뭐냐면 특별징수 의무자는 미리서 돈을 띄는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회사가 급여를 주면서 세금을 띄니까 원천징수 의무자, 특별징수 의무자는 돈을 주는 사람을 말해요. 돈을 주는 사람. 특별징수 의무자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업원이 아니라 돈을 지급하는 회사를 특별징수 의무자. 그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제2차라는 것은 본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이 앞에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내주는 것을 제2차 납세 의무자. 제2차 그러면 만약 이제 여기서 1차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1차에서 2차로. 1차에서 여기서 세금을 다 못 받으니까 2차로 앞에 사람하고 관계 있는 앞에 사람한테 추가로 받는 거. 앞에서 못 내니까 나머지 부족분을 받는 걸 2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2차에서는 요 가름이라는 거, 가름한다 이 말은 거 대신한다 이 뜻이에요. 대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람을 가름하여 내주는 것을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이제 보증을 쓰는 사람은 세무서에서 너 돈 언제 내? 아, 돈 낸다고. 아니 그러니까 돈 언제 낼 거냐고. 아니 낼 거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세금 못 내겠으면 다른 사람 보증인 한 명 세우세요. 보증을 한 명 세우세요. 그럼 보증을 세우면 당신이 세금을 안 내면 우리가 이 사람한테 받겠어요. 그래서 보증인이라는 이야기는 납부를 보증한 사람을 말해요. 납부를 보증한 자. 납부만을 보증한 자예요. 세금 신고 보증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혹시 나중에 물어볼 때 신고는 보증을 쓰지 않지만 납부에 대해서만 보증을 쓰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고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대신 신고해 주는 게 아니라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 앞에서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부가. 이제 부가하고 징수라는 게 있는데 부가라는 것은 그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요걸 부가라고 그래요. 부담. 너 돈 내? 이게 부가예요. 돈 내라고. 돈 내. 이게 부가예요. 징수 걷어가 버린 거. 징수 거두어 드리는 거. 거둬 드리려면 시골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전라남도 해남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가을 정도 되면 이렇게 손으로 갈퀴 같은 거 있잖아요. 갈퀴랑 긁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징수예요. 걷어 드리는 거. 손으로 걷어 드리는 거. 이런 걸 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징수는 걷어 드리는 것을 징수이래요. 이제 신고 납부 한번 가보죠. 신고 납부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 본인이 내가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정부에게 내가 세금 서류를 보내는 걸 요걸 신고 납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신고하고 내가 알아서 납부하는 걸 요걸 신고 납부 이래요. 그럼 납세 고지서는 세금 고지서, 집에 날라온 고지서 있잖아요. 그걸 세금 고지서, 이걸 납세 고지서라고 그래요.
그럼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보통잉수로 가보죠. 자, 보통잉수라는 용어가 어떤 단어 어떻게 설명해 보세요. 보통이란 이야기는 정부가 통보하여 이 말은 정부가 나한테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걷어가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징수는 세무 공무원이 정부 세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얼마 세금 내세요 하고 고지서를 우리 집에 통보해가지고 그 고지서를 가지고 내가 내는 것을 요걸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이걸 통보징수라고 했어요. 근데 통보징수인데 앞에 통자를 쓰니까 발음이 세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보통징수 부드럽네. 그래서 보통징수로 정착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징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그 보낸 세금을 내가 낸다. 이걸 보통징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산세라는 것은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가산세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정부가 벌칙으로 매기는 것을 가산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말은 너 제 날짜에 제대로 신고해라. 만약에 너 이거 신고 안 하면은 이만큼 가산세 물려버린다 하고 벌칙으로 세우는 것을 가산세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숙제를 선생님이 내주면 숙제 안 해오면 체벌이 있다는 게 있죠. 너 숙제 안 하면 이렇게 벌을 세우겠다. 그게 바로 가산세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그걸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산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가산세가 없으면 다 신고 안 해버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는 어느 정도 무거워야만 내가 이거 숙제 안 하면 이만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닐 때, 저희 중학교 다닐 때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교실에 있는 밀자루를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청소를 했어요. 밀자루로. 청소하는데 갑자기 숙제 안 한 사람 다 나와라. 자, 오늘 주번 저 뒤에 있는 밀자루 몇 개 가져와라 그래. 몇 개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자, 숙제 안 한 사람 지금부터 칠판에다 엉덩이 대고 서라. 딱 쓰면 막 풀스윙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저걸 보는 순간 숙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도 안 돼. 나 숙제해야 돼. 그리고 집에 가면 숙제부터 하는 거예요. 왜? 안 맞으려니까. 그게 바로 가산세라네. 그게 그렇게 체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할 수 있는 것. 이걸 가산세라고, 이 가산세를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게. 그럼 숙제해라. 너 안 하면 너 벌 세워버린다. 정부도 너 신고 제대로 해라. 너 신고 안 하면 우리가 벌을 이만큼 세워버린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가산세가 이만큼 있다고 알려줘야만 제대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걸 없으면 신고를 아무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벌칙으로 물리는 것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이제 징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징수금이라는 것은, 징수는 걷어들인다. 걷어들이는 금액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것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요 두 개를 묶어서, 요 두 개를 더해서 징수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에요. 그러면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그러면 체납처분비가 뭔지를 알아야죠. 납부를 연체했으니까 납부를 연체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 그러면 너 세금 안 내면 네 재산 압류해버린다. 압류해가지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매각할 때까지, 이 사이에서요. 여기서부터요. 압류에서부터 매각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 이 사이에 드는 비용을 전체를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요. 그럼 그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매각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그럼 세금 안 낸 사람을 누구라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 납부를 연체한 사람을 체납자라고 하겠죠. 세금 안 냈으니까 체납자, 세금 안 낸 사람. 그다음 체납에 납부를 연체한 액수, 얼마 안 냈냐? 그러면 그게 체납액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공과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공과금이라는 거 뭐냐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묶어서 토탈 묶어서 공과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전기 사용료,
또 전화 사용료, 수도 사용료 이런 것들은 주로 공과금들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잘못해서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엉터리, 그건 엉터리, 완전 엉터리예요. 전기세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기세가 무슨 전기 사용한다고 정부가 세금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한전에서 사용료, 공과금으로 사용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전기 사용료예요. 전기세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공부를 하신 분들 전기세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전기 사용료, 수도 사용료, 전화 사용료. 이건 사용료예요. 이건 세금들이 아니에요. 그럼 공과금하고 세금은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전자신고, 전자신고, 전자가 뭔지 아실까요? 이제 젊으신 분들은 금방 알죠? 인터넷, 이메일, 인터넷상으로 신고하는 거.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에 홈택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이택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인터넷상으로 신고하고 인터넷상으로 모든 서류를 받는 거. 이걸 내가 인터넷상으로 신고하는 걸 전자신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으로 서류를 받는 걸 전자송달. 그래서 전자신고는 인터넷상으로 신고하는 것들을 전자신고. 그 다음에 전자납부는 인터넷 뱅킹 하는 거 있잖아요. 전자납부. 인터넷으로 해서 돈을 납부하는 거. 이거를 전자납부. 전자송달 그러면 정부가 정보통신망이 있어요. 그 통신망으로 해서 보내는 거. 예를 들어서 나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집에 종이 고지서로 오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들어오거나 어떤 다른 통신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전자송달이라고 그래요. 이제 송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송달. 자, 이제 송달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송달. 보내서 달,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전화기 나올 때 전화기 이름이 뭐인지 혹시 아신가요? 송신기. 보낸다 이거예요. 수신을. 그래서 송달이라는 말은 보내가지고 도달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보내서 그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전자송달. 그럼 공시송달이라는 거 볼게요. 공시. 이제 공시라는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보게끔 해서 보낸다.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보게 하려면 제일 게시판에다 붙여버리면 되겠죠. 게시판에다 붙여가지고 알리는 것을 요걸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게시판에 붙이는데 왜 게시판에 붙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사람 어디 산지 모르니까 게시판에 붙이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가 외국에 있고 송달하기가 곤란한 경우네요. 그럼 외국에 있어가지고 송달하기가 힘드니까 어딘지 못 찾겠으니까 게시판에다 떡 붙여버리는 걸 이걸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또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서류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공시송달. 또 그 사람 집을 어디가 있는지 알겠는데 그 사람 집이 어딘지를 알겠어요. 어딘지 알겠는데 이제 찾아갔는데 세무공무원이 직접 찾아갔는데 2번 이상을 찾아갔는데 계속 집에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서류를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집에다 던져놓고 가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손에다 서류를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때는 공시송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이제 서류를 들고 갔어요. 자, 서류를 들고 가서 A씨 계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문 열고 탁 나오는데 누구세요? 예, 전데요. 야, 여기 세무서에 서류 가져왔는데 서류 받으시죠? 아, 나 안 받아요. 나 못 받아. 나 세금 안 내. 나 세금 못 내니까 나 서류 안 받는다고. 가져가라고. 아니, 받으시라고. 집에 사람 있으면서 왜 안 받으시냐고. 서류를 왜 받냐고 내가. 세금 내기 싫으니까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럼 알았어요. 자, 집에다 놓고 갑니다. 자, 놓고 갑니다. 하고 놓고 가버렸어요. 사람이 있었죠, 분명히.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정을 거절했을 때 두고 가는 것을 유치송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유치송달이에요. 그럼 잘 모르면 유치송달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체험학습을 한번 가보세요. 경찰서에 가보면 유치장이 있죠. 자, 유치장에 한번 싹 들어가. 그게 유치송달이에요. 막 까불면 유치장 잡아 넣어버리잖아요. 그게 서류를 받기 싫다고 거절하며 그 서류를 집에다가 두고 가버린 것을 유치송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유통과세와 보유과세를 한번 가보죠. 유통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걸 유통이라고 그래요. 사고 파는 거.
자, 취득하거나 양도했을 때 취득과 양도시 부과되는 것을 유통과세라고 하고 그 물건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물리는 걸 보유과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관련된 세금을 유통과세,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보유과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끝나요. 자, 두 번째 시간이 여기까지 하시면 끝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납세 의무하고 관련된 규정으로 넘어갈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부터는 세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법에 대한 기본 배경, 흐름, 배경이 어떻게 되고 세법을 배울 때 필요한 용어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세법의 맛배기로 어떤 게 야, 세금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세금이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긴장해서 들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은 즐겁고 재밌게 들으셨으며 이제 세 번째부터는 세법이 이런 거구나. 이제 공부 같은 공부를 한번 해보겠구나. 이제 긴장을 하시고 이제 세 번째 시간 딱 영상을 켜기 전에 이제 기지 딱 몸 좀 풀어놓으시고 이제부터 한번 도전해봐야지. 나 세법 한번 해봐야지. 이런 자신감 있게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이제 몸을 약간만 닫아놓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편하게 들으셨는데 이제부터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시험 준비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2강까지는 여기까지 마치시고 이제 3강에서 다시 뵙겠네요. 그래서 3강은 세금, 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3강은 다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한 번 정도 스스로 학습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니까 2강까지 맞춰 놓으시고 3강에서 이제 다시 뵙죠. 자, 2강은 여기서 마치죠.